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반토막 펀드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파워 인컴펀드에 대해 손실액의 50%를 관련 은행이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후 각종 펀드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토막 펀드, 과연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순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파워인컴 펀드를 필두로 해서 반토막 펀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적 또 제도적 배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배상의 절반을 책임져라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과 증권사와 같은 펀드 판매사가 펀드 상품을 팔 때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펀드 상품 판매사는 표준 판매액의 준칙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수수료, 환율 변동 위험, 환해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 없이 판매한 경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불안전 판매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펀드 가입자들이 어떤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 그 시점이 불안전 판매였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무조건 민원 대상이 되거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돌려받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파워 인컴펀드 같은 경우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사실 국채가 부도날 확률만큼 낮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불안전 판매에 해당되는 건지 기준을 좀 조목조목 따져주시면 좋겠네요. 예, 불안전 판매 관련해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자필 서명입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자 본인 대신 제3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일부 손실을 돌려받을 수 있음 근거가 됩니다. 금감원은 제3자가 대필해서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한 경우 은행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필 서명을 했다면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을 듣고 자필 설명을 했더라도 불안전 판매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입자가 여객펀드에 가입하면서 선물한 매도 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그 당시에 판매 당시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이 불안전 판매 펀드에 대해서 좀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루트를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보통 2주에서 4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부 펀드사들이 고객들의 자금 사정 또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펀드를 팔아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피하는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배상 판결을 계기로 이런 펀드사들의 잘못된 관행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소비자들도 보다 주의 깊은 투자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우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미술 재테크 시간이죠. 올해 경제만큼이나 국내외 미술계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는데요. 올 한해 미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2008 국내외 미술계를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술 재테크 김지수입니다. 어느덧 2008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매주 이 시간 동안 미술 시장의 크고 작은 소식들과 함께 미술 재테크의 노하우 전해드렸었습니다. 어느덧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실 텐데요. 2008년이 가기 전에 미술 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것저것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008년 미술 시장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난해까지 가파른 성장 곡선을 이어오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술시장.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어느 해보다 시끄러웠었는데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직 상승세를 보인 우리 미술시장. 1년 새 인기 작가의 작품값이 3분의 1 이상 떨어졌고 오치균, 김종학, 박학률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던 블루칩 작가들도 낙찰률이 큰 포인트로 급감하며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2008년 미술계 동향이라고 하면 우선 가장 크게는 그 2007년 9월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정점에 올랐던 미술 시장이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또 그 올 연말경에 불어닥친 그 소위 미국발 경제 쓰나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 시장도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그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그 전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전시들이 없었다라는 것도 한번 지적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소위 시장은 좋았지만은 미술계의 이슈나 담론은 없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부산 비엔날레 그리고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미술의 어떤 국제적인 시야와 시각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질 수 있었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대구의 사진 비엔날레라든가 여타의 이런저런 미술 그 행사들이 그래도 꾸준히 열려줌으로써 미술계의 어떤 그 정체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인이 되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바로 신인 작가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개성으로 선보인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참신하고 독특한 가치들을 인정받으며 미술 컬렉터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현대미술이 굉장히 붐이 일었었는데 1년 전으로 돌이켜봤을 때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거든요. 그 마오쩌둥이라는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선 많은 작가들이 초창 작가들이 그것을 도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저것이 성공 모델이구나 싶으니까 그걸 따라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가 부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구 콜렉터들이든가 또 중국 내 있는 콜렉터들이 한국 미술, 한국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상관없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에서 작품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가장 큰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그런 콜렉터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괄목할 만한 전시 성과로는 사진 분야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림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젊은 컬렉터들에게 그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미술시장에서 사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진은 현대 공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직 회화 작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서 젊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08년 미술시장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좋았던 소식보다는 논쟁이 됐거나 아쉬웠던 소식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신인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미술품을 대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요, 조금 더 깊은 소식 그리고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2008년 미술계, 올해만 해도 굵직한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조상인 기자,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7년 미술계가 그야말로 호황이었다면 2008년 미술계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 과도하게 팽창됐던 미술 시장이 2008년에는 엄청난 조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의 시작을 위작 논란과 비자금 연루 사건으로 열었던 탓인지 연초부터 조금 침체되고 시끄러웠던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매 낙찰가 최고 기록을 경신한 45억 2천만 원짜리 박수근 화백의 유화 팔레터가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결론은 나지 않고 있고요.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수백 점 위작이 유통되다가 적발된 뒤로 거래가 뚝 끊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품의 진위 논란은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치명타로 작용합니다.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박수근의 작품은 낙찰 작품 하나당 평균 가격이 지난해 9억 200만 원이었던 것이 4억 2,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매 출품작도 적었을 뿐 아니라 줄줄이 유착을 기록한 탓도 있고요. 10억 원 미만의 소형 작품들이 거래된 탓도 있습니다. 네, 이 진위 논란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미술 시장이 좀 많이 수그러들었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작 논란이 남긴 교훈도 있죠? 네, 특히 투자자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작품을 구입하실 때 작가의 확인서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인 동시에 투자자로서는 작품의 전시나 소장 이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네,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잘 챙겨도 큰 피해는 면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런 위작 논란 못지않게 또 미술계의 미술품에 비자금이 연루가 돼서 또 한바탕 미술계가 좀 시끄러웠었죠. 네, 올 연초에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삼성 비자금이 미술작품 구입에 연루됐다는 사실 때문에 미술시장까지 흔들렸는데요. 결국 삼성미술관 리움의 홍라희 관장이 물러나서 현재 리움 관장은 공석입니다. 당분간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리움의 기획전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미술관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명작들을 발빠르게 들여와서 전시하고 국내 미술계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일반인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또 이 바람에 기업 투자자들의 미술품 구입이 위축됐습니다. 여기다가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 과세가 통과되면서 미술 시장이 강력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측면에서 봤을 땐 분명 일침을 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 사립이긴 해도 어떤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어떤 미술관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많은 미술 애호가들한테는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다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불황 역시 미술계에 큰 영향을 줬죠.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술 시장이라는 것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서서히 오르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급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문화예술 작품이 소비재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2005년 이후 우리나라 미술계가 호황을 이루었던 것도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을 안정적인 투자처에 넣고 싶다는 생각에 미술 시장이 부흥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경제 시장의 불황으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시장 상황과 작품의 가치 굳이 연동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명히 구별해 두셔야 될 점은 작품 거래가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지 작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 작품은 일반적인 상품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 형성 구조가 좀 다른데요. 일례로 지난 9월에 파산한 리만 브라더스의 경우는 미국의 투자은행으로서 유망한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서 앞서가는 투자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는데요. 리먼은 망했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소장했던 이 소장품들이 미술 시장에 나오면서 그 가치를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1차 경매에만 $800만, 한화로는 115억 원어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미술 시장의 위축은 계속될 전망이지만요. 리만 브러더스 같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아트 컬렉션 처분으로 기업들의 미술품 소장 내역이 당분간은 바뀌고 작품들도 주인을 바꿔서 찾아가는 과정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이 비단 주식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국내 미술시장이 조정을 받은 시기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미술계가 침체된 것이 반드시 금융위기 탓맛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구조적인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요리를 할 때도 너무 빨리 끓이다 보면 와락 끓어넘치기 마련인데 우리 미술시장에 그 같은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2007년에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이 상향 평가된 작품들 가격을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급락하는 좀 좋지 않은 사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상과 작가 지원을 위한 미술품 투자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미술품에 대해 묻지마 투기식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겨난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펼쳐졌는데요. 김종학, 오치균, 사석원, 김형근 씨 같은 인기 작가의 작품이 1년 새 3분의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작가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로 갤러리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경매 시장을 통해서 너무 빨리 가격이 오른 탓입니다. 일부 작가들은 향후 10에서 20%가량 가격이 더 떨어져 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 기자님도 올해 그 뉴 블루칩 작가 소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손재주가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 한국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이 활약하는 셈인데요. 정현두 씨, 이불, 서도호 씨 같은 굵직한 작가들이 해외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갤러리는 처음으로 한국 작가 10명을 초대해서 특별 기획전을 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술 저변이 확대됐는데요. 이로 인해 고가의 명품 위주로 한 미술품 투자에서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젊은 작가 발굴로 옮겨가는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특히 3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 블루닷 아시아를 포함한 각종 아트페어가 열리면서 젊은 작가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했습니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작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커팅 엣지 부문은 유난히 높은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네,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작가들, 이들을 찾는 수요가 있고 또 이 수요를 뒷받침하는 미술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2008년 활약이 돋보였던 신진 작가 더 있다면 추가로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섬세한 손재주 그리고 독특한 주제의식이 돋보이는데요. 여성의 하체, 특히 치마 속을 겹쳐진 이미지로 표현한 이호련 씨는 국제 아트페어뿐 아니라 얼마 전 불황 중에도 열렸던 경매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환권 작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상을 찌그러진 형태로 표현하되 그 속에 추억과 서정성을 담아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수 만든 인형 콜라주를 그림에 붙이는 에디강 씨. 에디강은 아시아 일대에서 관심을 크게 끌고 있고요. 이승민 씨, 권경엽 씨의 회화 작품, 그리고 사진작가 임상빈 씨의 작품도 크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김지수 아나운서가 올해를 빛낸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미술계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요. 바로 미술계에서 사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미술계가 사진계에 점령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람객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진이 일반 회화보다 이 현대적인 건축과 인테리어 면에서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젊은 관람객들이 많았던 걸 보면은요. 영상 세대인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컬렉터들의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림보다 상대적으로 이 저렴한 가격도 부담을 덜게 해주면서 쉽게 다가가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뭐 사진 분야만 따로 떼서 비엔날레가 열릴 정도니까요. 이 대체 투자처, 사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는 한 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작가 전시도 눈길을 좀 끌었었죠. 네, 중국 미술은
지난해의 급성장에 이어 올해는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특수까지 겹치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올림픽이 끝나면서 과도하게 상승한 작품 가격에 대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면 거품과 잡음이 낀다는 것은 중국 미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미술 작가도 세대 교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나 요시토모 나라 같은 재팬팝 1세대를 잇는 재팬팝 2세대의 작품들이 아시아 전역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지의 거장의 전시도 다양하게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가을부터는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서 줄줄이 해외 작가의 전시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기 불황 여파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미술계 시름이 더 깊어졌던 모양인데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조선시대 풍속 화가 해원 신윤복에 대한 신드롬도 일어났었죠. 드라마 영향인가요? 네, 사실 10년 이상 고미술품 시장은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런 고미술품 시장의 회생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요. 물론 드라마의 영향으로 신윤복 신드롬 같은 유행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사실 고미술품은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 이상으로 저렴한데요. 이런 점은 취약한 시장 구조로 인한 끊이지 않는 진위 논란 때문에 거래가 덜 활성화된 탓입니다. 최근에는 고미술품을 소개하는 화랑과 경매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불황이 깊어질수록 고미술품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경제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명품을 장만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우리 고운 미술품이 늦게나마 빛을 발한다는 생각에 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내년 미술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2009년 미술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여파로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미술계의 침체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격 조정도 길게는 내년 연말까지, 즉 1년 내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는 섣부른 구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구매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황금성이 좋은 해외 명품을 구입하는 게 낫겠지만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꾸준히 안목을 키워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 뒤에 진가를 발휘해서 그때 좋은 작품을 구매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젊은 작가들의 전시는 꾸준히 봐두시는 게 좋고요. 국내 작품의 경우 한국화나 고미술품 같은 고미술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8년 미술계를 달군 주요 뉴스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차곡차곡 되새겨본다면 분명 내년엔 미술품 투자하실 때 한층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2009년엔 우리 미술계에도 봄이 오길 기대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전직이면 백전백승, 알듯 모를 듯한 이 돈의 참모습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엉클즈 아카데미 조경만 대표님 모시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금리 채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이란 단어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예전에 주식을 해보시기도 하고 또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면 실제로 굉장히 바탕이 조금 취약한 가운데서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원리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조금 바탕이 튼튼한 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2008년에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실을 봤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여섯 명당 한 명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뭐 저도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가 사실은 막연해요. 네,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지만 제가 좀 바탕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을 조금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만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채권의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가격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의 그래프의 형태는 언제 어느 시점을 잘라봐도 항상 채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정해진 이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아무리 닥친다고 해서 이렇게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기를 뛰어넘으면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가 적정한 기대했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채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네. 돈이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그 채권에 다 몰려 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전 세계가 위기라 그래도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좋게 받고 반대로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 6개월간 이 주가 변동 어떻게 됐는지 잠깐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채권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주식의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본 것이 바로 주식의 지난 6개월 동안의 가격 변동이었습니다. 채권은 언제 어느 시점을 잘라봐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지만 주식은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아까 채권이 보여준 그래프보다 2배, 3배 이상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거죠. 이런 채권과 주식의 그래프의 특성들을 왜 그런지를 먼저 한번 잘 이해해 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에 초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그래프에 바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이런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주식이 이렇게 쉼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아주 얄밉게도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보셨다라는 얘기인데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인데요. 네.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정반대여야 되는데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주식이나 채권의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지금 물으신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주식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채권은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런 일 안 하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빵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엉클조 베이커리 어떻습니까? 네. 이름 멋진데요. 이름 멋지죠. 예. 그래서 제가 빵집을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가게를 낼까 고민해봤더니 장소를 골랐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한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 있어서 1억을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2억을 어떻게 가질까 고민하다가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에레나 씨에게 1억을 좀 투자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요. 뭐 돈이 있으면 네, 하는데 하시겠습니다. 예. 네. 또 1억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기 우리 카메라를 만지시는 분한테 1억을 제가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네. 네.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투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3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1억을 빌려달라고 하고 투자해달라고 하는 것에 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나 씨께서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하고 우리 카메라 만지시는 분한테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빌려주시는 분은 반드시 3가지를 잊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저한테 1억을 빌려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주시는 겁니다. 1년, 3년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빌리는 동안 제가 빌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일정한 액수의 이자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빌렸으면 한 달에 1% 100만 원씩을 이자를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약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원의 이자를 꾸준히 못 드리던가 또는 2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서 내가 원금을 못 드린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집에 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가져가든지 해서라도 채권을 반드시 빌려간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증서에 써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증서를 안 쓴다면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리나 씨께서 저한테 1억을 투자할 때는 지금 저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일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두 번째는 일정한 금액의 이자가 아니라 잘 되면 잘 된 만큼, 안 되면 안 된 만큼 일정한 비율의 배당을 저하고 약속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엉클조 베이커리를 내고 나서 첫 달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것이 0입니다.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2를 가져가고 에리나 씨께서 2를 가져가기로 했으면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0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0이고요. 네. 두 번째 달에 100만 원의 이익이 났으면 분명히 제가 2를 가져가고 1을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3분의 1, 33만 원, 저는 67만 원.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인 333만 원, 저는 667만 원. 이렇게 정한 비율의 배당을 가져가도록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게을리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가져가는 돈을 하나도 못 가지게 되십니다. 원금에서 보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레나 씨의 돈이 배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원금이 없이 같이 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장사를 안 하고 놀고 있다면 아침에 와서 저를 깨워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어디 PC방 가서 놀려고 그러면 PC방 가면 안 돼. 지금 장사해야지. 그러고 저를 굉장히 두들겨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몫을 챙길 뿐만 아니라 원금을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런 에리나 씨의 1억과 우리 카메라 만드시는 분의 1억 돈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엉클조 베이커리의 체인점 권한을 땄습니다. 중국 전역에. 대박이 터진 거죠. 예. 이럴 때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까요? 제가. 그렇죠. 예. 아마 내가 투자한 돈 1억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거의 10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만든 본점에서 불량빵이 발생해가지고서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이 많이 안 벌리겠죠. 예. 수익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수익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차라리 내가 1억 빌려줄 걸 괜히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라고 가슴을 치실 겁니다. 네. 또 이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경쟁업체, 엉클조 베이커리의 경쟁업체인 유명한 브랜드의 빵집이 내분에 입사해서 굉장히 장사를 못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엉클조 베이커리의 장사가 잘 되겠죠. 네. 분명히 에리나 씨께서는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기상 이온 이상으로 미국에 있는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엉클조 베이커리의 마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에리나 씨께서는 아이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분명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이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중국 체인점 권한을 따면 가격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불량빵이 나오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 빵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좋아질 거고요. 수익이 줄어들 걸로 감소하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주식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투자를 한 에리나 씨의 입장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한테 돈을 빌려주신 카메라를 만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내 돈은 정해진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과 채권,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신 분은 주식의 권한을 가지신 거고 채권을 가지신 분은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내 돈은 원금 받는 데 지장이 없어. 정해진 이자를 받을 거야. 우상향의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내 돈 1억 투자한 것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받기 때문에 바로 빌려주신 분은 채권을 사신 거고 투자하신 분은 주식을 사신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지금 뭐 빵집 비유 들면서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누군가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용어를 이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식과 채권은 지금 보신 것처럼 빌려주느냐 또는 투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A회사 주식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는데 구체적인 거를 들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조금 아까 빵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서 회사가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권한이 여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렇죠. 어떤 회사가 1000개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1000주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2008년도 장사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주당 한 주당 10,000원의 이익을 남긴 거겠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10년치 정도가 주가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어떤 통계치가 있으면 분명히 그 회사 주식은 1년에 10,000원의 수익을 남기니까 10년 동안이면 10만 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식시장을 보니까 주가가 5만 원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는 10만 원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인데 그거 곱하기 10년 한 10만 원이 주가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은 5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주당 가격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를 권유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퍼라고 하는 수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PBR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엉클조 베이커리를 오늘 날짜로 다 정리해 봤더니 뭐 상점도 정리하고 원자재도 밀가루도 다 팔고 해봤더니 이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 1억 원어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식 1000주로 나눠봤더니 한 주당 1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 주식을 다 갖고 오시면 우리 회사 정리한 것을 나눠주면 한 주당 10만 원씩 내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주가가 만약에 1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회사를 정리해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15만 원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면 이건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매도를 조금 해야 되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PER이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PB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면 조금 매수를 권유하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거면 매도를 좀 권유하는 신호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그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그 주가 자체가 뭐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로서 PER, PBR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예. 지금 대표님이 뭔가 정작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의 비법을 알고 계시면서 네. 그것만은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투자란 어떤 것인지 좀 허심탄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걸렸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투자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왜 하느냐? 그러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춤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녀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원금을 손실 보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익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바라보신다면 상당히 많은 그런 위험을 멀리 하시면서 투자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에는 주식 투자 같이 여러분들이 자산의 가치를 놓고 볼 때
두 가지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위험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느 것 하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면 이 방송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 무엇에 대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택하는 분들은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많죠. 그런데 이런 무엇에 따른 위험과 다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안다 하더라도 언제 사서 언제 팔을까라는 시간에 따른 위험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서 팔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높은 데서 사서 낮은 데서 판다면 이건 원금의 손실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험을 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죄송하게도 이 문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상은 처음부터 하려고 들지도 말고 알려고 들지도 말아라. 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과연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 정리해 보면은 높은 수익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또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 이 양 측면을 잘 고려해서 또 미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임이 곧 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 게임을 좀 즐기면서 돈도 버시는 분이 계시지만 게임 참 재밌어 보이네, 돈도 벌 수 있네, 그렇게 보여도 차마 두려워서 그런 위험 때문에 자칫 그 게임 하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좀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위험이라는 것을 바라보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지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 두 가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처음에 무엇을 살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30개를 사는 것에 따른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 결혼을 못 하시는 여성분들이 한 남자만 쫓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못 하십니다. 적어도 마음에 드는 한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좀 여러 명의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사귐을 좀 갖고 있으면은 그 남자가 나를 안 좋다고 할 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여러 명을 여러 가지 주식을 나눠서 하는 건 내가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나의 문제에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몰빵을 하지 말고 여러 개로 나눠라, 이 말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인하면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1,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개를 나눠서 사자니 도대체 방법이 안 나옵니다. 뭐 가격이 비싼 주식 10주 사고 나면 벌써 뭐 600만 원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실 여러 개의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지혜롭게 만들어냈죠. 투자할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을 1,000명을 모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100억의 돈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냥 한 30개, 50개, 100개의 주식을 적절하게 잘 나눠서 사면 바로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펀드라는 방법을 이런 이유, 다시 말해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위험과 무엇을 살까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산 투자로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언제 사서 언제 팔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 매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이거에 대한 위험이 사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사면 분명히 시장은 평균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0,000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5,000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평균 7,500원에 사면 언젠가 주식은 다시 10,000원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분명히 변동성의 이론 안에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에 사서 적정 순위를 얻은다면 과감하게 팔자라고 하는 것이 분할 매수라고 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2008년 12월 달에 시장 가격이 1,100원입니다. 뭐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1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은 분명히 90개라고 하는 어떤 수량의 뭔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 달 정도에 주식 시세가 900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사는 것보단 많이 살 수 있겠죠. 111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0개, 95개, 111개, 117개 이런 것들을 계속 사 모으는데 주식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은 돈이 12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3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이렇게 많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850원으로 떨어졌을 때 88.1%의 12%의 손실을 봤지만 다시 주가가 언제든지 회복하게 된다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1,100이라는 주가로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까지 넣은 돈이 모두 24개월을 넣었기 때문에 2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찾게 된 금액이 271만 원이기 때문에 약 13%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 950원 정도의 산꼴이 되기 때문에 1,100원이 됐을 때 팔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쉼 없이 떨어지더라도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게 된다면 분할 매수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상황이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똑같은 10만 원으로 가지고 90개를 살 수 있는 높을 때보다 지금은 117개를 사니까 많이 사가지고 이걸 적정한 가격에 팔면 되는데 현재의 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희망이 조금 없어지고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분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 두 가지의 장점이 결합돼서 하나의 상품으로 나와 있죠. 적립식 펀드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상품은 적립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할 매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펀드라고 하는 개념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시는 적립식 펀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까 시작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24개월 동안 꾸준하게 계속 사서 모으면 낮은 가격에 샀을 때는 비록 평가액이 떨어져 있지만 다시 원래 가격을 비슷하게 회복하기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1차 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3차 년도까지 2년 5개월 동안 2,9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투자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 금액이 5,7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거의 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적립식 펀드에서 신뢰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에이 돈은 나를 안 따라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면서 환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참고 이 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죠. 네, 그동안 대표님이 헬로머니 코치 시간 통해서 왜 적립식 펀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지전지기면 백지연 백승 오늘까지 총 3주 동안요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금리, 채권, 또 오늘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원리 원칙까지 배워봤는데요. 대표님 그동안 강의 쭉 하시면서 이것만은 좀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또 다음에 이제 새해 첫 방송이 될 텐데 다음 편 예고편까지 살짝 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 투자에 대해서 적립식 펀드가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적립식이라는 말과 펀드라는 말이 바로 위험을 관리하는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적정한 위험을 안으면 분명히 적정한 수익이 생깁니다. 정기예금 위험을 하나도 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플러스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바로 단기는 투자로 결합시키시면 안 됩니다. 기간이 긴 것만 투자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긴 것, 그것만 투자로 결합시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다음번 시간에도 제가 이런 시간과 적절한 돈의 관리 방법을 연결시키는 준비를 좀 해서 재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누구나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현 가능한 재무 설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정지면 백전백승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08년 무자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다소 벅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엇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 아직까지 새 밑에서 추운 겨울 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희망찬 봄이 오잖아요. 이제는 낙담과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찬 봄맞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새 봄, 새 출발을 위해 올해 남은 시간도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